안녕하세요. 잠을 잊은 그대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같은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 가운데 특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별의 고통을 깊이 겪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어떤 이는 애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으며 온전한 이별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과 친척도 부모와 자식도 각자 인연에 따라 함께할 뿐 떠남을 막을 수 없느니라. 한 불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훈 씨는 어릴 적 친구 하나를 떠올리며 이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낯선 교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친구 말입니다. 둘 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출석번호 1번과 2번을 놓고 늘 다투곤 했습니다. 누가 더 작은지, 누가 1번인지를 두고 장난스럽게 티격태격하던 그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없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훈 씨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키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고 때로는 그 친구가 그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훈 씨의 집에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만들어 놓은 토끼장에서 새끼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토끼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토끼를 보러 자주 찾아왔고 조심스럽게 토끼를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둘은 함께 연을 날렸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 연을 높이 높이 띄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 연주를 잡은 손이 시렸지만 둘은 신이 나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친구는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 언덕은 전봇대도 나무도 없어 연 날리기가 좋다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을 바라보며 누구 연이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곤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만나고 함께 놀고 같은 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놀랍게도 둘은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인연을 이어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반 배치표를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던 그 순간을 영훈 씨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둘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체육 시간에 같은 팀이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운동장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둘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었고 입시 준비로 바빠지면서 만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로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예비군 훈련장에서 둘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영훈 씨는 훈련복을 입고 있는 그 친구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 친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하고 말이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칠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영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별로 좋을 게 없어. 친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헤어질 때 영훈 씨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입시 때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곧잘 하던 아이였는데 그 두통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원하던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도 취업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영훈 씨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친구 생각은 가끔 떠올랐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영훈 씨는 기꺼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영훈 씨는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며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불어나 있었고 얼굴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친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너 맞지? 영훈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영훈, 오랜만이다.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을 잘 마셨습니다. 예전에 순하고 조용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호탕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영훈 씨는 조금 놀랐지만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친구의 얼굴에서 예전의 그 순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끼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마치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때 그 토끼들 정말 귀여웠어. 아직도 기억나. 연날리던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잠시 멀리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릴 적 그 말 없고 순한 친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며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렇게 5년 정도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영훈 씨는 조금씩 친구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매번 일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고 술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훈 씨는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업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만날 때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어릴 적 추억을 나누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훈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4기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훈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친구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영훈 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몇 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항암제로 암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병증에 맞는 항암제들을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어떤 것도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은 계속 커져갔고 친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영훈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도 가고 나중에는 요양병원에도 찾아갔습니다. 죽기 며칠 전 요양병원을 찾았을 때 친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배는 터질 듯 부풀어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야, 일산에 새로 생긴 나이트클럽 알아? 거기 한번 가봐야 하는데. 친구는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영훈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가 요양병원에 다녀왔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의 몸을 닦아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영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영훈 씨는 영정 사진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꽃다운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훈 씨는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젊고 찬란한 모습으로 떠나가는구나. 형과 누나, 조카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먼저 떠나는 것을 본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훈 씨도 조문을 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영훈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이 메어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술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가라, 이 새끼야.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구를 할 때 영훈도 함께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관을 메고 영구차까지 옮겼습니다. 화장터까지 함께 갔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제가 되었습니다. 49제 때 영훈 씨는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묘역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영훈 씨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친구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나 함께 뛰놀던 그 시절, 토끼를 쓰다듬으며 웃던 친구의 얼굴, 연을 날리며 즐거워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요양병원 침대에서 농담을 던지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법과 친척도 부모와 자식도 각자 인연에 따라 함께할 뿐 떠남을 막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인연이라도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말입니다. 영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초등학교 6년을 매일같이 함께 보냈던 그 시간도, 30년 만에 다시 만나 나눈 이야기도 모두 한순간의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훈 씨는 감사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5년 동안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동창 모임이 없었다면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인연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매번 일이 꼬였고 꿈꾸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다가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불행이었을까? 친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농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두려움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담하게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영훈 씨는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성공, 명예, 재산, 지위,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끼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순간, 연을 날리며 신나게 뛰어다니던 그 순간, 요양병원에서 농담을 나누던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영훈 씨는 이제 친구가 떠난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감사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영훈 씨는 이제 남은 친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 만난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 것,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것,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영훈 씨에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큰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무상함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훈 씨는 가끔 친구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남은 친구들은 어떤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친구가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 생을 마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영훈 씨는 친구가 다음 생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통에 시달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 생에, 인연이 닿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함께 연을 날리고 토끼를 쓰다듬고 어릴 적처럼 웃고 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떠나보낸 친구가 있으신가요? 함께 웃고 울던 친구, 추억을 나누던 친구, 그런 친구를 먼저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슬픔을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있었던 것,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나눈 이야기와 웃음,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평안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떠난 이는 아무 말이 없고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남아있는 이들이 겪는 것이며 단말마의 고통조차도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죽는 순간은 알 수 있으나 죽음 그 자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 같고 새벽 이슬처럼 붙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살아왔지만 같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아직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던 황토길을 달리던 소달구지, 빨갛게 익어가던 감나무의 홍시, 검은 기름에 반짝이던 전봇대와 그 위에 매달려 나풀거리던 가오리연, 딸기밭에 숨어들어가 서리를 하다 혼이 나던 그 시절의 추억까지 모두 그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그 시절 자체가 그립다기보다 그 보잘것없던 기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친구와의 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흘러나오던 그의 이야기는 마치 맑은 물가의 조약돌처럼 제 가슴에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잊었던 설레임과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승전이 있다면 유년기의 기억은 분명 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잊혔던 도입부를 다시 제 삶 속에 불러와 주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는 멈추었지만 제 삶의 서사 속에서는 여전히 등장인물로 살아 숨쉴 것입니다. 법구경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이 아니요 집착은 근심을 낳느니라. 한 불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이 된 준석 씨가 10여 년 전 55살 무렵의 일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그해 봄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면 마무리될 프로젝트였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서울에 두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그리고 익숙했던 골목길과 단골 식당들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리운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던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15년 전 40살이 되던 해에 처음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어느 날 점심때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 집밥 같다니까. 처음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6-7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왔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단골 손님들이 보낸 감사 인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목소리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묻어났습니다. 준석 씨는 반가웠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오래되었지만 고향 사투리를 들으면 언제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어디 출신이세요? 전라도요. 광주 근처. 저도 전라도예요. 목포 쪽인데. 아이고, 그래요. 반갑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고 밥과 함께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무생채,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준석 씨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특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수했습니다. 된장 맛이 진했고 두부와 호박, 감자가 푹 익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팔려고 끓인 찌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끓인 찌개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사장님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밥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처럼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석 씨는 자주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매일 갈 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피곤한 날이나 위로가 필요한 날이면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늘 같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준석 씨가 가면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주세요. 알았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고향 이야기, 요즘 장사는 어떤지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장님은 손님들과 늘 대화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살피며 맞이하고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일이었고 사장님은 귀찮을 법도 한데 늘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승진 소식을 듣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누군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으신데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 승진했어요. 사장님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곱갈비찜을 한 접시 내어놓으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셨습니다. 준석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의 기쁨이 더욱 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힘든 일이 있어 지친 몸으로 식당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그날은 김치찌개를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고기도 더 들어있었고 국물도 한 그릇 더 주셨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라는 따뜻한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거 한 숟갈 더 먹는다고 달라질 건 없을 텐데 그렇게 내어주시는 마음 씀씀이의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준석 씨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사장님의 밥상은 준석 씨에겐 위로와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냥 일상적인 날에도 그 백반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내일도 갈 수 있고 다음 주에도 갈 수 있고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식당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택시기사분들이 자주 들르셨습니다. 사장님, 빨리 좀 주세요. 손님 태우러 가야 해서요. 알았어요. 금방 나와요. 사장님은 서두르는 기사님들을 위해 빠르게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찬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택배 배달원들도 자주 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급하게 밥 한 끼 먹고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빨리 먹고 가야 해요. 알았어요. 앉아 있어요. 후다닥 해줄게요. 사장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손님이 귀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바쁜 사람이든 여유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준석 씨는 한 번은 사장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들은 값을 올리는데 이 집은 몇 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너무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물가도 오르는데 값은 그대로시잖아요. 준석 씨는 이 식당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올리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 가격을 계속 고집하면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돈 벌라고 하나. 같이 한 끼 만나게 먹으면 좋은 거지. 난 손님들이 만나게 먹는 거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내 음식 먹고 힘나고 건강해지면 그게 보람이지. 그때 준석 씨는 그냥 인심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장사가 아니라 보시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1년 정도 지방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준석 씨는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오늘따라 뭔가 아쉬운 표정인데요. 사장님, 제가 일 때문에 지방에 좀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1년 정도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한동안 못 보겠네요. 네, 그래도 금방 올 거예요. 올라오면 바로 들를게요. 그래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일도 잘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동안 맛있는 밥 정말 감사했어요. 뭘요? 저야말로 자주 와주셔서 감사하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준석 씨는 1년 후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 식당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 고향 이야기도 더 많이 여쭤보고 감사하다는 말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지방 생활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년이라고 했던 프로젝트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올 때도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식당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꼭 들러야지. 사장님 얼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냥 가면 계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준석 씨는 그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뵙고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된장찌개도 먹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골목을 걸어 식당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식당의 모습이 뭔가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였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 앞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말라버린 꽃들이 몇 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 쉬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옆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분식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옆에 백반집 사장님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셨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모르고 오셨구나. 사장님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준석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례식은 친척이 없으셔서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치렀어요. 조촐하게요. 그래도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택시기사분들, 배달원분들 다들 와서 절하고 가더라고요. 그랬군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혼자 사셨대요.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으시고 그래서 손님들이 가족이었나 봐요. 그리고 번 돈으로 양로원에 기부도 많이 하셨대요. 장례식 때 양로원에서 조화 보내고 그래서 알았어요. 준석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챙기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혼자 돌아가셨다니. 석 달 전이었어요. 아직도 가끔 손님들이 와서 꽃 놓고 가더라고요. 모르고 찾아왔다가 우시고 가는 분들도 많고요.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준석 씨는 분식집을 나와 다시 백반집 앞으로 갔습니다. 셔터 앞에 놓인 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고 말라버린 꽃들이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도 몇 장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밥 잘 먹었어요. 편히 쉬세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남긴 추모의 글이었습니다. 준석 씨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들를게요.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자신은 그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락처를 물어볼 걸. 전화번호라도 알았으면 부고 소식이라도 들었을 텐데.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사장님의 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더 많이 말씀드릴 걸. 15년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준석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 너머로 식당 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시던 모습, 환하게 웃으시며 손님을 맞이하시던 모습, 많이 드세요 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이 아니요 집착은 근심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익숙한 일상도, 늘 가던 식당도, 당연하게 여겼던 만남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상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일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당연한 것에 집착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깁니다. 잃었을 때 후회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깁니다. 준석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무상함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매번 만날 때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더 자주 찾아갔을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환한 미소를 볼 수 없었고, 그 따뜻한 밥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 씨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셔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15년 동안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따뜻함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슴이 먹먹해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비록 아쉬운 나이에 가셨지만 좋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도 않으셨고 큰 부자가 되지도 않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배달원들에게, 바쁜 직장인들에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사장님의 밥상은 위로였습니다. 그 온기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찾아와 꽃을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기부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사셨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준석 씨는 스스로에게 위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베푸신 분이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음식 보시를 평생 하신 분인데 그 공덕으로 분명 극락왕생하셨을 거야. 다음 생에는 더 큰 복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장님은 가셨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찾아와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장님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준석 씨는 다시 한번 깊이 합장하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작은 백반집이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장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석 씨는 변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던 식당, 늘 만나던 사람, 익숙한 일상 그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식당에 가면 사장님께 인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만나면 반갑다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가족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더 자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상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준석 씨는 가끔 그 백반집이 있던 골목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치킨집인가 분식집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준석 씨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장님께 인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장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그분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회사 근처 국밥집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국밥을 내오시자 준석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계산하고 나올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수하며 준석 씨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야, 오랜만이야 하고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남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보다 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준석 씨는 이제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사장님은 가셨지만 그분이 베푼 온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평생 음식 보시를 실천하신 분,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신 분, 양로원에 조용히 기부하신 분, 그런 삶을 사신 분이기에 비록 육신은 떠나셨어도 그 정신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보시로 살아간 이는 몸은 사라져도 덕은 남는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장님께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이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십시오. 내일 아침 그 소중한 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무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십시오. 내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